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유럽 에너지 대란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발틱해 러시아 가스관 폭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게 한국 조선업에 과연 기회가 될지 정리를 해보고요. 투자 인사이트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LNGC 건조에서 한국과 중공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중공의 추격이 매우 맹렬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견 보면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 전쟁은 서로 독립 사건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대란의 진행 과정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초반에 온 세상이 셧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유가가 일시 마이너스 가격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딱 스톱하니까 원유 재고가 넘치니까 원유를 사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유 사가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원유 재고가 넘쳐서 일시적으로 원유가 쓰레기가 되어서 그래서 쓰레기 수거 비용 쪽으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야 원유 판매업자는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이는 그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그 수요 공급 불일치라는 거, 이게 즉 셧다운된 공장, 산업, 시장 이런 게 본격적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소비가 급속히 늘면서 수요 공급에 불일치가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격이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식품, 에너지,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먼저 올랐고요. 주가도 당연히 올랐고요. 부동산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연준이 달러를 무기한 공급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발표했죠. 저도 똑똑하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달러가 홍수처럼 넘치면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21년 글로벌 경제를 초호황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는 팬데믹 호황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 불황은 틀린 말일 것 같고요. 팬데믹 호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정될 수도 있었는데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으로 에너지 가격 다시 한번 추가로 폭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걸쳐서 폭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독립 사건으로 유럽의 북해에서 바람이 갑자기 적게 불어서 풍력 발전이 급감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스 수요 급증한 것도 이제 기여를 했고요. 이제 푸틴이 제 양반이 에너지 가격을 폭등을 시켜서 그 전비 조달을 기획한 거 아닌지, 그런 저 같은 사람이야 그걸 알 수는 없겠죠. 그건 이제 의심은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방이 러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앞서고 미국과 EU가 하나로 뭉쳐서 나토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독립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이제 22년 6월까지 폭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식품 가격은 3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6월이 지나면서 우하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유럽을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유럽은 하나로 강력하게 뭉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수단으로서 러시아 에너지를 시장에서 아웃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는 와중에 미국이 긴축 정책 시작했고 금리 올리고 찍어냈던 달러 지금 소각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경기가 둔화되면은 에너지 수요는 줄어듭니다.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죽으니까 에너지 가격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전부 다 선물 가격이니까요. 우리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선물은 현물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을 다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한편 이제 지속적으로 오일을 정산을 해오던 오펙 플러스가 드디어 대규모 감산 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사우디가 푸틴 편에 기울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정산 요청을 싹 무시해버리고 푸틴 편에 기울어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10월 매일 한 10만 배럴씩 11월부터 매일 200만 배럴씩 감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우하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도 지금 사실상 유럽으로 배달 안 되는 와중입니다. 발틱해 지나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 2개 동시에 폭파되었고요. 적어도 그래서 1년 이상 완전히 사용 불능이 된 이런 초유의 사건인데, 야말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이미 잠궈버렸고요. 그래서 푸틴이 잠그는 건 지 마음대로 잠궜겠지만 다시 푸틴 마음대로 저걸 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이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튀르키예 통해서 헝가리로 가는 가스 파이프만 이제 찔끔 가동 중이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진짜로 러시아 가스가 유럽에서 지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그래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WTI 보시면은 고점이 130.5달러가 현재 85.6달러로 마이너스 34% 이상 급락했고요. 천연가스는 고점이 9.99달러였는데 지금 6.5달러로 마이너스 35% 이렇게 급락을 해 있습니다. 유럽의 TTF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정말 그야말로 어지럽게 이렇게 가격이 변했는데, 고점이 한 340유로까지 갔다가 지금 140유로로 급락을 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대략 한 60% 하락해 있는데, 그러나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저게 그 과거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한 40불 정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한 3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 좀 길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WTI는 한 70불, 천연가스는 한 6불선이 이제 내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23년에 내년에 크게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전환 현상은 더 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부유식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미국 등 세계의 그 러시아 대체 투자, 러시아 에너지 대체 투자, 이게 매우 활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망가졌던 공급망은 사실상 거의 다 이제는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급망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다고 이제 보는데,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요 말은, 마지막 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해서 IMF 자료를 다시 한번 어제 봤던 IMF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성장률이 금년 3.2%로 둔화되고 내년에는 2.7%로 더 둔화된다는 건데, 이거는 21년에 실제 데이터 6.1%에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둔화된 겁니다. 금년만 해도 작년에 반토막 난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지금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게 미국 등 서방의 탈중공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 이후 중공 경제 성장이 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더 깔아먹을 거다, 더 악화시킬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공발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리세션은 오지 않으리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경기 후퇴는 지금 IMF가 전망하는 저거보다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공의 성장 둔화는 저게 정치적 결정이고 이례적 사건이고 독립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화될지는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에서는 어떨 것인가? 중공은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해서 현재 러시아에서 중공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이 가스 파이프 공사 지금 중이죠.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공사 마무리하려고 지금 푸틴이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돈 들어올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야말 반도에서 지금 상하이까지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이 서방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중공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만큼 중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조금 저장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체 에너지 수요 감소에 여전히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공이 아니면 러시아 에너지가 완전 사라질 수도 있는데 중공이 러시아에서 사오는 만큼 러시아 공급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공이 사는 만큼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만큼 글로벌 수요가 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러시아가 중공에 공급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다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어쨌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전쟁 이전보다도 완전 망가지는 것이고 대신에 미국, 아프리카, 남미, 카타르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 에너지 대체 투자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의 에너지 섹터는 내년 이후에도 호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푸틴이 드디어 지금 눈치를 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푸틴이 꼬리를 내리는 폼새가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보도되는 거 한번 보면은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 유크레인과의 휴전 중재를 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여기에 매우 관심이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를 않나. 그 다음에 노드스트림 2 수리해서 유럽으로 가스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푸틴이 시입으로. 그 다음에는 또 에르도안에게 튀르키예를 가스 허브로 육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지를 않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튀르키예를 가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그 말이 뭡니까? 러시아 가스를 튀르키예로 보내서 여기서 유럽으로 팔고 싶다 이런 푸틴의 간절한 희망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푸틴이 지금 답답해진 거죠. 예? 들어오던 돈이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튀르키예를 가스 허브로 만들면 튀르키예가 좋아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돈 주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가스를 쓸 사람, 돈을 줄 사람인 유럽은 이런 제안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노드스트림 2를 통하여 가스 보내겠다는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독일 반응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싫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내년 이후에 EU가 지금 공동으로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스를 세상 여러 곳에서 미국 이런 카타르, 아프리카 이런 여러 곳에서 사와야 되는데 유럽 여러 나라가 각자 플레이를 하면은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사오는 값이 올라가니까 EU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눠 쓰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매수자의 어떤 권한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EU가 마치 하나의 매수자처럼 즉 하나의 국가처럼 가스 구매 시장에서 가스 시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러시아 에너지는 아웃되어 버렸는데 저게 언제 다시 시장에 귀환할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가령 노르웨이의 발틱 파이프 용량만큼 제가 분명히 정설되리라고 보는데 정설되면 그 양만큼 그 다음에 미국이나 카타르 등의 서방과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계약 물량만큼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은 아프리카 가스 파이프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거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서요 쭉 사막 다 통과해서 지중해 지나서 거기서 중간에서 한번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스페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이렇게 저거 분명히 더 용량 늘리지 않겠습니까? 저기에서 장기 계약 맺는 것만큼 그만큼은 러시아 가스는 시장에서 복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은. 네? 따라서 경기 후퇴가 내년에 더 심해지지만 내년에도
호황이 지속될 산업 분야 넘버원이 바로 에너지 분야하고 조선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는 이거는 저는 별로 재미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전기차 주식의 대명사가 뭡니까? 그거? 어? 갑자기 그 주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전기차 죄송합니다. 그 지금 주가가 형편없잖아요. 예,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고점 지났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차익금 리스크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예? 차량용 배터리 이런 것들도 경기 후퇴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 장난감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저용량은 일정 부분 그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대용량, 그 다음에 가격 낮추는 문제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그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관련되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 형편없습니다. 거의 뭐 어떤 거는 70%, 80%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 이제 생각나네요. 이거. 자, 여기서 LNG 시장 검토하기 전에 우선 이제 해운업 이거 한번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간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운업은 내년에 엄청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게 바로 MSC, 이게 대표적인 글로벌 선사 아닙니까? MSC의 CEO인 토프트가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사. 내년에 엄청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SBC 은행이 예측한 것은 컨테이너 선박 운임지수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바닥칠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 해석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임이 더 하락한다. 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저는 9개월 전서부터, 즉 금년 1월부터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금년 1월 7일에 5,100부였는데 이게 고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14일 1,814로 마이너스 65% 폭락했고요. HRCI라고 이것은 컨테이너 선박의 용선지수인데 금년 6월에 5,632 이게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5일 현재 2,105로 마이너스 63% 급락입니다. 와, 이게 6월에서 10월까지 거의 한 석 달 좀 지났는데 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결국 저거 전부 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면 연말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운 동맹들 간의 가격 전쟁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늘 하던 짓입니다, 이게. 그러나 IMO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친환경 선박 투자 안 하면은 시장에 장사 그만해야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 전부 조선사로 볏값으로 이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우 추운 겨울 보내는 거 아니냐. 고난의 행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선박 용선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 데 비해서 정반대로 LNGC 용선료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로 폭등 중입니다.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한 2번 정도 영상을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봤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가장 최신 기종인 MEGI 엔진이나 XDF 엔진을 장착한 최고 성능이 좋은 배, 그게 지난주에
평균 일당 한 31만 3천 불까지 찍었다는 것이고요. 최고가는 지난주 최고가는 쉘이 기록한 거 10월 말에 유럽에 도착하는 거 그게 일당 40만 불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 전에는 같은 엔진으로 일당 17만 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일주 만에 거의 2배가량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로는 저게 곧 50만 불 돌파할 거다. 뭐 이번 겨울에 100만 불까지 갈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가 후퇴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은 계속되는데 에너지 전환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핵심은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거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방 쪽에 대한 가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 증가하고 가스 생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배가 없다는 겁니다. 배가 없다는 증거. 그래서 저기 LNGC 용선료가 일주일마다 더블씩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는 결국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 한국입니다. 한국.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LNGC 총 선박 척수가 제가 집계한 거로는 197척이고요. 어저께 그 현대사모가 또 한 척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이후 순차로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용선료도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할 그 척수는 내년에 19척, 24년에는 61척, 거의 지금 3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17척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산수를 하고 넘어가면은 가령 LNGC 한 척당 평균 한 2.3억 불로 산수를 하면은 조선업의 그 가스 운반선만으로 앞으로 들어올 달러가 일단 한 400억 불 넘어간다. 뭐 이렇게 산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예. 그 외에 컨테이너선도 있고요. 탱크선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분명히 시작하리라고 보는데 해양 플랜트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선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거 다 합한 거 이상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보다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종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많고요. 또 반도체 장비 수입도 많습니다. 그거 다 고려하면은 반도체로 인한 순달러 유입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선업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호황 때 조선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조선업이 많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매우 흥미로운 것이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에퀴노르가 용선 입찰 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에퀴노르는 업스트림 아닙니까? 자기들이 LNG를 생산을 하는데 이 LNG를 고객에게 이제 배달해 줄 선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사를 선정을 하는 거는 에퀴노르가 갑이죠. 갑. 그러니까 선사가 배를 가지고 와라는 거 아닙니까? LNGC 가스 운반선을 가진 선사에게 용선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지입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 LNGC 두 척을 대략 한 10년 정도 용선하고 싶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 이제 스팟 가격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스팟 가격을 반영을 해서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꿀뚝 같겠죠. 막 군침이 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시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는 23년이고 또 하나는 26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지어도 건조기간 대략 한 2년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들은 26년 야드 지금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26년 야드도 거의 대부분 다 찾고요. 그냥 막 찾아보면은 이렇게 한 척 정도니까 어떻게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 가격도 지금 상당히 비싸죠. 아마 이제 최근에 그 현대사모가 수주한 게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계산해 뒀는데 그러니까 아직 2억 5천만 불 넘기지는 못했는데 이거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2억 5천만 불 넘기겠죠. 이렇습니다. 23년
인도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한 책은 아마도 내년에 인도 받는 누군가가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에퀴노르는 저 입찰 실패하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이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가 이제 부족하니까 LNGC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국에 있는 4개 조선사, 즉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대우조선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것이고, 중공이 이제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데 후동중화가 이제 가장 나은 것 같고요. 그나마 나은 것 같고요. 나머지 장난조선이나 대련조선이나 또 장슈조선이라고 CMHI가 하는 그 장슈조선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 나머지 그러니까 장난조선, 대련조선, 장슈조선은 다 신생업체입니다. LNGC에 관한 한 다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공은 후동준화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 조선사들 지금 LNGC 수주가 뜸하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해서 다른 어떤 선박 수주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예? 도크가 사실상 27년이 돼야 지금 이렇게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크가 다 차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 26년이나 아니면은 더 빨리 해서 25년 후반 이렇게 배가 필요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중공으로 가는 것인지, 예? 인도 시기도 중요하니까요.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한국의 조선사가 지금 도크가 꽉 차버린 이런 상황에서 중공 조선사들에게 LNGC 수주가 상당히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우려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령 UAE의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ADNOC 여기는 중공의 신생업체인 장난조선에 연초부터 대략 5척 이상 가스운반선 발주한 거, 요거 한 몇 달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사 한번 보십시오. 덴마크의 셀시우스라는 이 선사, 이제 LNG 전문으로 하는 그 선사인데,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이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18만 큐빅미터급 LNGC 4척을 이미 인도를 해줬고, 지금도 3척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시우스가 18만 큐빅미터급 9척을 운영 중인데, 그중에 7척을 삼성중공업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셀시우스가 무려 8척, 4+2+2 이렇게 8척, 18만 큐빅미터급으로, 그래서 한 척당 가격을 2억 3천만 불 정도로 해서 중공 신생업체인 장수조선에 발주할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예. 인도 시기는 26년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3천만 불이라면 가격도 싸지 않잖아요, 중공치고는. 예? 한국에 발주한다 해도 저 정도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수는 그 기사처럼 프랑스 GTT하고 화물창 공급 계약도 난생 처음으로 체결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시우스가 중공에 LNGC에 발주한다는 보도는 대략 한 3주 이전서부터 나왔던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척수, 가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공의 자기 발주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주 가능성을 배제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사는 화주가 원하는 조선사에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주가 중공 어떤 기업이라면은, 화주가 중공이라면은, 그러면 LNGC 건조를 중공 조선소에 발주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자기 발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그건지 여부는 아직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제 중공이 납기를 제대로 지킬지, 그 다음에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만들지. 왜냐하면 후동중화가 대표 LNGC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납기도 못 지키고, 그 만든 배가 LNG 추진 선박이 태평양에서 수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 이제 중공은 예? 글로벌 기술 봉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렇게 그 수주받는 가스 운반선 제대로 납기시켜서 만들지 제대로 성능 내면서 운항을 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제대로 운항을 하는지는 인도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실제로 그 굴려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러나 중공의 LNGC가 만드는 능력 일단 척수로는 한국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연 한국이 기술 혁신 가속시켜서 중공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이 의문 드는 게 지금 그 LNG 추진 선박, 그러니까 추진 쪽에 LNG 그 추진 기관, 추진 동력을 LNG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중 연료 쓰는 LNG 추진 선박. 그 다음에 LNG 운반선에서는 화물창, 이게 핵심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야는 이거 사실상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성숙된 분야 아니겠는가? 즉 중공이 따라 붙으면 한국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공이 사용하는 엔진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또 이 엔진의 기술 혁신하는 것은 그 현재 시장 주도하는 맥이나 그 XDF 엔진을 공급하는 그 기업들이 그 결정하는 것이고 화물창도 프랑스 GTT 제품을 사용하는 한 중공하고 기술 격차 없지 않습니까? 한국형 화물창 KC2 이거 금년에 완성된다는 보도만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도대체 그 한국 조선업 또는 더 나아가서 삼성중공업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경쟁력 가질 게 있겠는가? 결국 이제 그 자동화 한다는 것인데 그 조선소를 자동화시키고 자율운항 선박 만들고 이런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엔진 쪽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원자력 추진 선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세대 MSR 용융염로 이걸 이제 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삼성중공업마저도 이 4세대 원자력 추진 선박 이거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 진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년 전에 발표할 때 그때 하고 그 진척 사항이 지금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카타르건 제외하면은 하반기 이후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 한국조선업 전체가 지금 수주 공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원인이 무엇일지 이거 지금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